2005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조용한 사무실. 모두가 끝없는 호황에 취해 있을 때 한 남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대출 서류를 홀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괴짜 투자자 마이클 버리입니다. 그가 확인한 서류의 민낯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득도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준 부실 대출이 아슬아슬한 탑처럼 얽혀 있었죠. 화려한 시장은 곧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폭탄의 뇌관이 언제 터질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변동금리 대출은 2년 뒤 이자가 급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2007년이 되면 연쇄부도는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결론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최고 신용등급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때 버리의 모니터 속 숫자는 오직 파멸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려하지 않았던 진실. 그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결말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모든 분석이 끝난 후 버리는 무거운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세상이 영원한 호황을 맹신할 때 그는 홀로 거대한 붕괴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확신을 가진 근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금융상품 포장지에 가려진 진짜 데이터였죠. 버리는 월스트리트의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던 개별 대출자들의 실제 상환 기록을 직접 뜯어봤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불길한 패턴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원금을 갚지 못해 붉게 물든 연체 기록들, 거대한 댐에 생긴 치명적인 균열이었죠. 그는 화려한 요약본 대신 수백 페이지의 투자 설명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용평가사조차 외면했던 진짜 수치들이 어두운 모니터 불빛을 타고 그의 눈동자에 또렷하게 맺혔죠. 그가 들여다본 상환 기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파산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삶 그 자체였죠. 월가가 철저히 외면했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장 밑바닥의 숫자들. 이 초라한 상환 기록들은 거대한 금융제국이 곧 무너질 모래성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의 모니터 밖 세상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은 유례없는 부동산 호황에 깊이 취해 있었죠. 평화롭고 조용한 교외의 주택가마다 집값이 끝없이 오를 것이란 장밋빛 믿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은행들은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거액의 대출을 거침없이 내주었습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 아래 위태로운 빚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죠. 직업조차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씩 사들였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집값이 또 오를 테니 빚을 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대출로 만들어진 가짜 수요는 도시 외곽의 풍경마저 바꿔놓았습니다. 빈 땅마다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새 집들이 쉴 새 없이 들어섰죠. 끝없이 팽창하는 거품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달콤한 호황이 영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이 완벽한 교외의 풍경은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대한 빛의 모래성이었죠. 버리의 어두운 사무실 밖 세상은 눈이 부실 만큼 찬란했습니다. 거리는 활기로 넘쳤고 모두가 내일은 더 부자가 될 거라는 맹신에 빠져 있었죠. 금융가의 거물들조차 이 화려한 축제가 끝날 거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지수 앞에서 폭락을 경고하는 버리의 목소리는 그저 미치광이의 헛소리쯤으로 치부되었죠. 화창한 대낮의 도심거리는 끝없는 낙관론과 여유로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새로 산 부동산의 수익률을 자랑하기 바빴죠. 끝없이 밀려드는 도심의 인파는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거대한 낙관의 물결 속에서 위기를 말하는 버리의 경고는 완벽한 축제를 망치는 헛소리에 불과했죠. 이 눈부신 호황의 정점에서 사람들은 다가올 재앙을 까맣게 모른 채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버리가 마주해야 했던 가장 큰 적은 복잡한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이 견고하고 거대한 대중의 맹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축제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방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는 데이터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미 밑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평화로운 불빛은 그에게 곧 무너져 내릴 거대한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 속 숫자들이 끔찍한 파산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기만 했죠.
그는 다시 모니터로 돌아와 숫자들을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은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해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의 굳은 표정에는 외롭지만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그 치명적인 결함을 결코 모른 척 덮어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이제 확신을 넘어 행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화려한 도시가 무너져 내릴 때 자신이 서 있을 위치를 마침내 결정한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고독한 배팅의 시작이었죠. 모든 결론이 내려지자 그는 곧바로 빈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들이 하나둘 구체적인 계획으로 적혀 내려갔죠. 미국 주택시장 전체의 하락을 베팅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매도가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매도 버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거대한 주택시장을 공매도하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만 했죠. 펜 끝이 종이 위를 바쁘게 오가며 복잡한 거래 구조를 설계해 나갑니다. 시장에 없는 상품이라면 직접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대형 은행들을 찾아가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기로 결심하죠. 노트 위에는 월스트리트를 상대할 치밀한 논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한 베팅이었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 매달 수백만 달러를 월가에 바쳐야 했으니까요. 노트 위에는 짊어져야 할 손실과 예상 수익이 빽빽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거대한 시장을 무너뜨린 치밀한 설계도가 완성된 것이죠. 이제 남은 건 이 위험한 제안을 들고 5만원 월가를 직접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가 맞서야 할 대상은 단순한 투자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조 달러가 움직이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었죠.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마천루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강철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 요새 안에서는 전 세계의 부가 쉴 새 없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거대한 자본을 주무르며 자신들은 결코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들은 복잡한 수학 공식과 난해한 파생 상품들로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외부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거대하고 은밀한 언어였죠. 시장을 감시해야 할 평가기관들조차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속이 텅 빈 위험한 상품들 위에 완벽하다는 뜻의 최고 등급 도장을 거침없이 찍어대고 있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오만한 제국. 마이클 버리는 바로 이 거대한 기계의 심장부로 기꺼이 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모해 보이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죠. 마침내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적막한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수화기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을 향해 첫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도이치뱅크. 수화기 너머의 엘리트 트레이더들은 이 낯선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주택시장이 붕괴한다며 막대한 돈을 걸겠다는 괴짜 펀드 매니저가 나타난 거니까요. 수화기 너머의 비웃음에도 버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공매도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당당하게 요구했죠. 그는 막대한 보험료를 매달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먼저 내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거대 은행들은 어리석은 돈이 굴러들어왔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결국 거대 은행들은 이 기이한 제안을 모두 승낙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 그는 1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완성했죠. 세상을 향한 역사적인 베팅이 마침내 막을 올렸습니다. 이 거대한 베팅은 결코 직관에 기댄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간 굳게 닫힌 사무실 안에서 수천 페이지의 채권 설명서를 묵묵히 파헤친 집요한 분석의 결과였죠. 그가 마주한 서류들은 깨알 같은 법률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첫 장만 보고 덮어버릴 만큼 지루하고 복잡했죠. 하지만 그는 바닥에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한 줄 한 줄 그 속의 부실을 추적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방대한 데이터가 늦은 밤 그의 모니터 위로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어깨가 굳어가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지루한 숫자들 사이에 숨은 미세한 균열을 끈질기게 추적했죠. 바닥을 가득 메운 종이 더미 위로 붉은 펜 자국이 어지럽게 그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모기지 채권들이 어떻게 얽혀 썩어가고 있는지 거대한 붕괴의 지도를 직접 그려나갔던 겁니다.
마침내 마지막 서류를 덮었을 때 그의 확신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고독한 추적 끝에 거대한 붕괴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를 마침내 두 손에 거머쥔 것입니다. 마침내 거대한 배팅을 끝낸 이 남자, 마이클 버리. 월스트리트를 상대로 홀로 전쟁을 선포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정통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던 평범한 의사였지만 두꺼운 서류를 덮고 나면 늘 숫자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죠. 낮에 병원 차트를 조용히 덮고 나면 그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모니터 앞을 지켰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숫자로 이루어진 그만의 진짜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가 책상 위 두꺼운 투자 분석처를 조용히 덮을 때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시장의 민낯이 하나둘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소음과는 거리가 먼 이 어둡고 조용한 책상 앞이 바로 그의 진짜 무대였죠. 두꺼운 분석 폴더를 마침내 덮어버린 그날 밤, 시대를 거스른 이 고독한 천재의 기원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제 세상을 뒤흔든 마이클 버리의 진짜 과거로 시계를 되돌려 봅니다. 마이클 버리의 어린 시절은 예고 없이 찾아온 깊은 상흔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겨우 2살이 되던 해 희귀암이라는 잔인한 병마가 찾아온 것이죠. 결국 그는 세상을 채 알아가기도 전에 왼쪽 눈을 영원히 잃고 말았습니다. 수술 후 어린 마이클에게는 차가운 의안이 주어졌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은 어린 그를 깊이 괴롭혔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이는 점차 텅 빈 놀이터 구석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소녀는 고개를 더 푹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눈이 이상해 보일까봐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웠던 소녀는 결국 혼자만의 좁은 세계로 깊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자신이 속하지 못한 바깥 세상을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결국 이 지독한 외로움은 어린 소년을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하지만 텅 빈 공원을 걷던 이 고립의 시간들은 훗날 그가 홀로 진실을 파고드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주었죠. 소년에게 차가운 의안은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자연스러운 눈이 혹시나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늘 마음을 졸였죠. 낯선 발소리라도 들려오면 아이는 흠칫 놀라 반사적으로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차가운 인공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소녀는 깊은 이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의 얼굴 대신 자신을 빤히 쳐다보지 않는 사물들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많은 교실 뒷자리. 소녀는 언제나 두꺼운 책 뒤로 얼굴을 반쯤 숨겼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어색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작은 요새였죠. 빛을 미세하게 튕겨내는 차가운 유리의 질감. 그것은 세상과 소년 사이에 세워진 투명한 단절의 벽과도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서늘한 감각이 그를 더욱 깊은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늘 고개를 숙이던 습관. 하지만 이 지독한 고립은 훗날 그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보는 무서운 집중력을 선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방. 어린 마이클은 두꺼운 책을 펼치며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말없는 활자들은 그의 낯선 눈을 쳐다보지도 평가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소녀는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만의 견고한 세계를 지어 올렸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통계와 명확한 숫자들. 그것은 어린 그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또래들이 동화책을 읽을 때 마이클은 복잡한 도표와 통계 자료에 푹 빠졌습니다. 어지러운 숫자들 속에서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는 일. 그것은 소년에게 세상 어떤 놀이보다 흥미로운 탐험이었죠. 방 한 구석에는 그가 읽어낸 두꺼운 책과 자료들이 탑처럼 쌓여갔습니다. 복잡한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 활자로 인쇄된 객관적인 사실들은 언제나 명확한 답을 주었죠. 이 고독한 방 안에서 소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읽어내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훗날 월스트리트를 뒤흔들 가장 예리한 무기가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죠. 방 밖으로 걸음을 내디뎌도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드는 소란스러운 운동장.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마이클은 철저히 혼자였죠. 왁자지껄한 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그는 흔들리는 빈 그네만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무리에 억지로 섞이는 것. 어린 마이클에게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는 완벽한 관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의미 없이 우르르 몰려다닐 때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뻔한 흐름을 덤덤히 지켜보았죠. 다수의 무리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대중의 압력도 그를 옥댈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흐름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었죠. 모두가 환호할 때 기꺼이 혼자가 될 수 있는 용기는 이미 이때부터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견뎌낸 시간들. 이 지독한 고립은 훗날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홀로 반대편을 향해 걷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외로운 아웃사이더의 삶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집요한 집중력이었죠. 남들의 시선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었기에 가능했던 고도의 몰입이었습니다. 한번 흥미를 느낀 주제가 생기면 그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지루한 자료들도 그에게는 퍼즐 맞추기처럼 흥미로운 놀이였죠. 단 하나의 의문이라도 남는다면 그는 결코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의 불이 하나둘 꺼지는 늦은 밤까지 그의 시선은 팔자 위를 집요하게 쫓고 있었죠. 남들이 대충 훑어보고 지나갈 평범한 통계 자료들도 그의 눈을 거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미세한 균열과 패턴을 기어코 찾아내고야마는 지독한 집념이었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데이터. 그 끝을 확인해야만 비로소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 지독하고 외로운 파고들기야말로 훗날 전 세계가 속아 넘어간 거대한 거짓말을 꿰뚫어볼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뛰어난 두뇌와 집요한 탐구심은 곧 놀라운 학업적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둔 채 홀로 쌓아올린 지식들은 마침내 그를 의학이라는 치열한 세계로 이끌었죠. 그는 명문 벤더빌트 의과대학에 진학해 신경과 전문의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복잡한 뇌와 신경망은 퍼즐을 풀기 좋아하던 그에게 완벽한 연구 대상이었죠.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산처럼 쌓인 책상 앞, 늦은 밤 조명 아래서 그는 지칠 줄 모르고 활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학업량도 그 특유의 집요함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복잡한 증상과 수치들이 나열된 환자의 차트는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였습니다. 미세한 단서들을 조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은 그의 분석적 성향과 완벽히 맞아떨어졌죠. 생명이 오가는 임상 현장에서도 그는 오직 객관적인 증거만을 믿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사실만 좇는 이 훈련은 훗날 금융시장의 거짓말을 부수는 무기가 되죠. 의대를 졸업한 그는 마침내 스탠퍼드 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수련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죠. 하루 16시간 넘게 병원을 지키며 매일같이 잔혹한 육체적 한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의 차트 앞에서 그는 졸음을 쫓기 위해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당직실의 낡은 데스크 불빛 아래서 꾸벅이며 버텨낸 밤들이 셀 수 없이 이어졌죠. 다리가 무감각해질 정도로 피로가 쌓여도 펜을 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의학 지식을 머릿속에 밀어넣는 하루하루는 매일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병원의 불이 하나둘 꺼진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그의 작은 진료실에는 모니터 불빛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복잡한 뇌 신경사진을 들여다보는 그의 두 눈은 피로 속에서도 기묘하게 빛났죠. 한계의 다다른 피로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숨막히는 병동에서의 철저한 고립과 스트레스.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끄는 완벽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고된 일과가 끝나고 병동의 무거운 정막이 찾아오는 밤, 그는 좁은 당직실로 돌아와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잠을 쪼개가며 주식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파고든 것이죠. 병동 복도에 울리던 발소리가 잦아들 즈음이면 그의 시선은 두꺼운 전공서적을 넘어 낡은 컴퓨터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오히려 피로에 지친 그를 다시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와도 같았죠. 동료 레지던트들이 비좁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청할 때도 그는 구겨진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모니터 앞을 지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병동의 기계음 사이로 오직 그만이 금융시장의 미세한 맥박을 짚어내고 있었죠. 텅 빈 병원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당직실 문틈으로는 밤새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의사로서의 삶과 투자자로서의 삶,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그는 자신만의 감각을 예리하게 벼리고 있었죠. 어느덧 병동의 아침이 밝아오면 그는 다시 청진기를 챙겨들었습니다. 밤새 파고든 숫자들은 지독한 열망이 되어 가슴속에 남았죠. 고요한 병원의 새벽, 전설적인 투자자는 그렇게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분석은 곧 세상 밖으로 향했습니다. 당직을 서며 틈틈이 정리한 투자 노트들을 당시 유행하던 인터넷 금융 포럼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글은 단순한 의견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밀한 해부학 보고서처럼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날카롭게 파헤쳤죠. 그 압도적인 깊이는 익명의 공간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대신 묘한 활기가 돌았죠. 그가 써내려간 완벽한 논리 앞에 사람들은 점차 이 낯선 아이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마추어의 취미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치밀한 논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름 모를 어느 레지던트의 글이 어느새 포럼 최고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었죠. 마침내 그의 글은 아마추어들의 게시판을 넘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모니터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름 모를 레지던트의 날카로운 통찰이 금융계의 거물들을 조금씩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낮에는 신경과 레지던트, 밤에는 제야의 가치 투자자. 이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는 불현듯 자신의 진짜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수년간 견뎌온 혹독한 수련 과정을 떠올리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위에서 요동치는 숫자들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 손에는 청진기를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재무제표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의사로 남기에는 숫자를 읽어내는 그의 직관이 너무나도 예리했죠.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그는 마침내 한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두 개의 세상을 동시에 살 수는 없었죠. 의사의 길을 걷기엔 시장을 읽어내는 그의 재능이 너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오랜 시간 입어왔던 하얀 가운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안정적인 미래 대신 요동치는 시장 한가운데로 온전히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전업 투자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나선 그의 분석은 곧바로 월스트리트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가치 투자의 거장 조엘 그린블라트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조차 그의 꼼꼼한 기록을 유심히 읽기 시작했죠. 그가 포럼에 올린 단 몇 장의 분석글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관들의 리포트를 가볍게 압도했습니다.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는 그의 손끝에서 시장이 미쳐보지 못한 숨겨진 가치들이 명확한 숫자로 번역되고 있었죠. 깊은 밤,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써내려간 그의 통찰은 곧장 금융계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개인 투자자의 글 하나가 거대한 자본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키보드 위를 빠르게 맴도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복잡하게 얽힌 기업의 재무 데이터들이 가장 투명한 진실로 해체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하게 조립된 논리였죠. 마침내 그가 완성된 분석글의 엔터키를 누르던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인터넷 게시물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이 무명의 전직 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게 만든 결정적인 초대장이었죠. 월스트리트의 부름은 마지막 망설임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그는 조용히 하얀 가운을 벗어 가방에 밀어넣었죠. 평생 보장된 안락한 미래를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굳게 닫는 순간 수년간 이어졌던 의학도의 치열한 삶에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 앞에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냉혹하지만 가슴 뛰는 투자의 세계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병원 문을 나선 그가 향한 곳은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사무실이 아닌 조그만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모니터 몇 대를 올려두는 것으로 거대한 자본시장과의 진검승부가
비로소 시작된 셈이죠. 손때 묻은 의학 서적들이 가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정과 명예라는 달콤한 유혹을 완전히 잘라내는 의식이었죠. 이제 그의 앞에는 냉혹한 투자의 세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불 꺼진 좁은 방 안, 그를 비추는 것은 오직 모니터 화면의 차가운 불빛뿐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과거를 완전히 등진 그 밤, 그는 마침내 온전한 투자자로서 새로운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2000년 말,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소박한 종잣돈이 그 시작의 전부였죠. 간판조차 없는 텅 빈 방에서 아사히언 캐피탈의 역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월가의 화려한 사무실과는 거리가 먼 아주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오직 자신만의 분석력에 의지해 조용히 첫 투자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펀드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그의 일상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니터에 뜬 끝없는 재무제표와 그가 평생을 갈고 닦은 지독한 집중력만이 이 작은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죠. 정장을 차려입은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과 달리 그는 반바지와 편안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때로는 맨발로 좁은 사무실을 거닐며 오직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에만 거침없이 돈을 걸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작고 고요한 사무실에서 그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을 등진 채 오직 숫자만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그의 굳은 믿음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죠. 펀드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글에 감명받았던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이제 막 시작한 이 펀드에 선뜻 수백만 달러를 맡겼습니다. 월가의 흔한 프레젠테이션 한 번 없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서 조용히 서명된 몇 장의 계약서가 전부였죠. 하지만 펜끝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의 펀드로 거대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도 기꺼이 펜을 들었습니다. 오직 온라인 게시판에 남겨진 날카로운 논리 하나만 믿고 거액의 투자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한 것이죠. 서류가 하나둘 도착할 때마다 텅 비어있던 펀드 계좌에는 묵직한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인맥 하나 없던 그에게 순식간에 수백만 달러라는 거액이 모여든 겁니다. 마지막 투자 동의서에 서명이 새겨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화려한 인맥 하나 없이 오직 진실된 분석, 글만으로 거대한 펀드를 이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례 없는 파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펀드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거대한 시험대가 그를 덮쳤습니다. 화려했던 닷컴 버블이 산산조각나며 온 시장이 깊은 패닉에 빠져들었죠. 모두가 끝없는 폭락장에 절망하던 그 순간 그의 모니터에는 오히려 선명한 상승 곡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가치 분석이 빚어낸 짜릿한 첫 승리였죠. 남들이 껍데기뿐인 기술주에 열광할 때 그는 철저히 시장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진정한 가치주만을 조용히 쓸어 담은 결과였죠.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그의 화면 속 그래프는 오히려 가파르게 솟구쳤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저평가 기업들이 드디어 진가를 발휘하며 펀드의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준 겁니다. 이 압도적인 성과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증명이었습니다. 월가의 요란한 소음보다 홀로 파고든 고요한 데이터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으로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천재의 사무실은 월가의 흔한 풍경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헐렁한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책상에 앉는 것이 일상이었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남달랐습니다. 커다란 헤드폰을 쓴 채 귀가 찢어질 듯한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놓았죠. 강렬한 비트 속에서 그는 오직 데이터에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폭발적인 기타 리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의 시선은 모니터 속 수백 장의 재무제표에 단단히 꽂혀 있었습니다. 남들에겐 귀를 찌르는 소음이었지만 그에게는 완벽한 집중을 위한 백색 소음이었죠. 드럼 비트가 절정에 달할수록 그의 시선은 더욱 차분하게 숫자들을 훑어내렸습니다. 이 격렬하고 시끄러운 음악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편견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죠. 그 기묘하고 시끄러운 불협화음 속에서 시장의 가장 투명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놓친 거대한 위기의 징후를 그는
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그는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들의 발달 검사 결과를 듣던 중 그 증상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고립감의 정체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사람 대신 데이터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를 비로소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해 겪었던 수많은 오해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자책했던 기나긴 밤들, 그 모든 외로운 기억들이 마침내 하나의 진단명 아래 명확히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단은 그에게 절망적인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안도감에 가까웠죠. 남들과 조금 달랐던 자신의 뇌 구조가 투자 세계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기준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텅 빈 벽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죠. 이 뜻밖의 진단명은 오히려 그에게 가장 완벽한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는 투자 서한 역시 철저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어갔습니다. 화려한 포장이나 핑계는 없었죠.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서늘할 정도로 솔직한 현실만이 끊임없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수익이 하락한 달에도 그는 결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비이성적인 흐름을 낱낱이 해부하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담담히 설명했죠. 고객을 안심시키려는 달콤한 위로 대신 오직 자신이 찾아낸 불편한 진실만을 건조하게 나열할 뿐이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가의 흔한 관행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확고한 철학이 빼곡하게 인쇄된 이 종이들은 타협을 모르는 그의 고집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쌓여가는 서한들은 세상의 시선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투자는 철저히 이성과 데이터의 영역일 뿐 감정이 개입할 틈은 없다는 것이 그의 굳건한 믿음이었죠. 프린터가 마침내 멈추고 봉투에 담긴 서한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 대신 이 서늘한 진실만이 진정한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죠. 화려한 말로 포장된 월스트리트의 소문이나 유명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환호하며 한 곳으로 몰려갈 때도 그는 오직 숫자가 가리키는 낯선 길로만 묵묵히 걸음을 옮겼죠. 월가의 사람들이 의미 없는 소문을 교환할 때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텅 빈 밤거리를 걸으며 오직 차가운 숫자들만 머릿속으로 조립해 나갔죠. 쇼윈도 너머로 쏟아지는 경제 헤드라인조차 그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정답이라 떠드는 소음 속에서도 그에겐 오직 데이터의 진실만이 선명하게 울렸죠.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장밋빛 전망도 그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발밑에 차가운 아스팔트처럼 그는 오직 변하지 않는 사실에만 묵묵히 발을 디뎠습니다. 수많은 발자국이 향하는 넓은 대로를 뒤로 한 채 그는 비좁고 낯선 골목길로 기꺼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는 그 외딴 곳이야말로 숫자가 약속한 유일한 목적지였으니까요. 2005년 모두가 주식시장의 호황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뜻밖의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부동산 채권 시장이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 시장. 그는 짙은 커피를 곁에 둔 채 수천 장의 채권 설명서를 책상에 펼쳤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믿음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운 커피가 잔을 채우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복잡한 서류 더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가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수천 장짜리 모기지 채권의 늪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것이죠. 끝없이 이어지는 작은 글씨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치명적인 맹독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포장지 속에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 빌려준 부실 대출들이 위태롭게 얽혀 있었죠. 그의 펜촉이 마지막 숫자를 둥글게 맴돌았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죠. 2000년대 중반 미국인들에게 집이란 결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자산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란 맹목적인 믿음 위에 거대한 탐욕의 모래성이 지어지고 있었죠. 햇살이 내리쬐는 교외 지역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주택의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누구나 쉽게 새 집을 가질 수 있는 마법 같은 시기였으니까요.
텅 비어있던 흙먼지, 날리는 공터는 며칠 만에 거대한 주택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쉴 새 없이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어 두 번째 집을 앞다투어 사들였죠. 수입을 증명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직장이나 모아둔 현금이 없어도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묻지마 대출을 쏟아냈죠. 끝없이 치솟는 집값은 모두를 황홀한 최면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무 뼈대만 세워진 공사판 위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란 맹목적인 믿음만이 위태롭게 쌓여갔죠. 맹목적인 호황의 이면에는 끔찍한 함정이 숨어 있었죠. 어린은 수백 쪽짜리 설명서 구석에서 아주 작게 인쇄된 변동금리 조항을 찾아냅니다. 처음 몇 년간은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자가 청구되는 잔혹한 구조였죠. 그 금리가 재조정되는 시점이 오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던 사람들은 줄줄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리는 서류에 적힌 날짜들을 짚어가며 그 파국의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해내기 시작했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수백 장의 계약서 더미 속에서 그는 작은 글씨 하나까지 꼼꼼히 파고들었습니다. 깊숙이 숨겨진 독소 조항들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었죠. 돋보기 너머로 확대된 지표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대출자들이 일제히 파산에 직면하게 될 운명의 날, 그는 거대한 붕괴의 정확한 뇌관을 찾아냈습니다. 그 뇌관의 정체는 바로 티저 금리였습니다. 대출 초기에는 미끼처럼 아주 낮은 이자만 내도록 사람들을 유혹했죠. 하지만 그 달콤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순간 끔찍한 진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월 상환액이 하루아침에 2배, 3배로 치솟는 구조였습니다. 애초에 이자를 감당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연체율급 등은 피할 수 없는 수학적 필연이었습니다. 버리는 그래프 위를 짚어가며 그 파국의 궤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금리 곡선이 특정 시점을 지나며 수직으로 치솟는 구조였죠. 거대한 붕괴의 시간이 데이터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타이머가 맞춰진 덫과 같았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순간 이자율은 무자비하게 솟구쳤죠. 결국 파산이라는 정해진 결말 외에는 아무런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버리는 복잡한 선이 그어진 모는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이 걸린 그 위태로운 곡선은 결국 벼랑 끝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이 가리키는 파국의 시점은 분명했습니다. 수많은 변동금리 대출의 달콤한 유예 기간이 모두 2007년에 일제히 끝날 예정이었죠. 버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초시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이라는 명확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의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서는 서늘한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버리는 사무실 벽의 시계를 응시하며 다가오는 파멸의 규모를 가늠했습니다. 단순히 몇 명의 연체가 아니었죠. 수십만 건의 불량 대출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해, 같은 달에 연쇄적으로 터지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사무실 안,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축배를 드는 동안 그는 홀로 숨을 죽인 채 그 파멸의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시계의 초침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2007년이라는 재앙의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호황을 믿었지만 그는 홀로 세계 경제의 남은 수명을 세고 있었던 겁니다. 째깍거리는 폭탄을 떠안은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은행은 소득이나 직업을 전혀 묻지 않고도 수십만 달러를 거침없이 내주었습니다.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수입이나 직장, 자산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낸자 대출 이성행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저택들은 언제든 주인을 잃을 위태로운 빈집에 불과했죠. 현관문 앞에는 주인을 잃은 우편물만 수북하게 쌓여갔습니다. 아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버려진 유령의 집이었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환상의 끝은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텅 빈 집의 문 앞에는 곧바로 차압딱지가 붙었습니다. 직업과 소득을 묻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죠. 굳게 닫힌 낡은 현관문만이 그 무책임했던 탐욕의 결말을 씁쓸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은 곧바로 허상으로 끝났습니다.
방치된 현관문 너머엔 먼지만 뒹구는 텅 빈 거실뿐이었죠. 무책임한 대출이 만들어낸 이 쓸쓸한 풍경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의 부실 대출 서류들은 은행 금고에 조용히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쓰레기 같은 채권들을 수천 개씩 긁어 모으기 시작했죠. 그들은 수천 개의 부실 서류를 거대한 탑처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부채담보부증권, 즉 CDO라는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재탄생시켰죠. 쓰레기가 그럴듯한 포장지로 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서류들은 복잡한 수학 공식 아래 끝없이 쪼개지고 섞였습니다. 그 미로 같은 구조 속에서 원래의 쓰레기 대출은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최고 등급의 안전자산으로 둔갑해 팔려나갔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한켠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누구도 이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일일이 들춰보지 않았죠. 그 치명적인 독성은 방대한 종이더미 깊숙한 곳에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괴물 같은 파생 상품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탐욕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종이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죠. 이 쓰레기 채권이 어떻게 그렇게 잘 팔렸을까요? 금융시장의 감시자들이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 부실 덩어리에 최고 안전 등급인 트리플 A 도장을 서슴없이 찍어줬습니다. 은행과 신용평가사는 은밀한 공생관계였습니다. 상품을 만든 은행이 수수료를 내는 구조 속에서 누구도 불편한 진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시장을 속인 기만은 어두운 회의실에서 묵인되었습니다. 두 양복쟁이가 굳게 맞잡은 두 손은 곧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수료를 대가로 눈을 감아준 감시자들 덕분에 쓰레기 채권은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포장되었죠. 시장의 파수꾼들은 더 많은 일감을 위해 기꺼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 앞에서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완전히 고장 나버린 겁니다. 누구도 이 화려한 최고 등급 마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거짓된 안도감에 취해 있는 동안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모래성은 조용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죠. 거짓된 평온함 속에서 치명적인 불씨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작은 변화는 탐욕의 화약고를 폭발시킬 기폭제였습니다. 불이 붙은 성냥개비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변동금리로 집을 샀던 이들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죠. 달아오른 금리는 가느다란 도화선을 타고 거대한 화약고를 향해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불꽃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죠. 금리가 오르자 대출자들은 곧바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2배 넘게 뛰었지만 그들에겐 돈이 없었죠.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꽃은 화약고의 정중앙에 닿았습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연쇄 폭발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아슬아슬한 환상은 처참하게 부서질 일만 남았습니다. 마이클 버리에게 이 사태는 단순한 비관론이나 운 좋은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숫자로만 증명되는 100% 확정된 필연적인 붕괴였죠. 처음 무너진 작은 조각 하나가 거대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구조였습니다. 부실한 기초 위에 쌓아 올린 이 복잡한 금융상품들은 중력의 법칙처럼 차례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가속도가 붙은 도미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장난으로 포장해도 한 번 시작된 연쇄 붕괴를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죠. 버리의 모델에 입력된 수많은 변수들은 언제나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상품이라도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었죠. 마지막 도미노마저 차갑게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환상이 흔적도 없이 부서진 그곳엔 오직 숫자가 증명한 진실만이 남았죠.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완벽한 수학의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거대한 파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버리는 이 붕괴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택시장의 붕괴에 돈을 거는 방법은 월스트리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파국을 수익으로 바꿀 무기를 찾아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시장에는 주택시장의 붕괴에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을 찾아가 자신만을 위한 맞춤형 보험 계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심하죠. 그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 은행들이었죠. 그는 오만에 빠진 이 기관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산된 제안서를 들고 마침내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음이 울리는 짧은 순간,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금융위기를 향한 그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견고한 성벽에 마침내 균열을 낼 준비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당장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집값 상승만을 믿던 시절, 주택시장을 공매도한다는 건 그야말로 상상 속의 개념이었죠. 주식처럼 흔한 공매도 방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대한 부동산을 통째로 빌려다 팔 수는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월가의 시스템은 오직 상승장만을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월가는 돈이 되는 상품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겨냥한 상품은 그들의 회의 테이블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죠. 아무도 그런 불가능한 베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금융의 중심지에서조차 하락을 대비하는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수요가 전혀 없었으니 시장을 거스를 도구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시장에 도구가 없다면 직접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월가의 거대 은행들에게 연락해 아주 낯선 제안을 던집니다. 모기지 채권이 부도나면 자신에게 거액을 보상하는 일종의 맞춤형 보험 계약이었죠. 이 기상천외한 계약의 조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가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 은행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죠. 은행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시장에 돈을 거는 바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두꺼운 계약서 위에 그의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서명 위로 잉크가 마르는 순간 역사상 전례 없는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세계 금융을 뒤흔들 아신용파산 스왑, 즉 CDS의 시작이었죠. 이제 거대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잔혹한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계약을 유지하려면 매년 은행에 천문학적인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했죠. 어두운 사무실, 모니터 위로 송금을 알리는 숫자들이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펀드 전체 자산의 막대한 비율이 매달 고스란히 은행으로 빠져나갔죠. 시장이 붕괴하는 그날까지 이 치명적인 출혈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수익은커녕 매달 수백만 달러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구조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맡긴 막대한 자본이 오직 미래의 붕괴만을 기다리며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주택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기 전까지 이 숨막히는 지출은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가 짊어진 펀드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죠. 반대편의 월가 은행들은 매달 들어오는 막대한 돈을 기꺼이 챙겼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도이치방크 같은 거물들은 영원히 오를 주택시장에 반대로 베팅하는 그를 완벽한 호구로 취급했죠. 월가 내부에서는 그를 조롱하는 이메일이 오갔습니다. 막대한 돈을 허공에 뿌리는 미치광이가 나타났다고 수군거렸죠. 트레이더들에게 버리와의 계약은 그저 공짜나 다름없는 완벽한 수익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형은행들은 그가 원하는 만큼 계약을 더 맺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떨어지는 막대한 수수료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늘 높이 솟은 월가의 화려한 유리 건물 안에서 그들은 영원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체결한 그 완벽한 계약이 훗날 자신들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월가의 조롱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펀드 자금의 거의 전부를 쏟아부어 10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숏 포지션을 구축했죠. 이제 그에게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펀드의 모든 명운을 이 단 하나의 방향에 송두리째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무겁게 쌓여가는 포지션의 규모만큼이나 그가 짊어져야 할 압박감도 숨막히게 커지고 있었죠. 마치 책상 위에 묵직한 동전탑을 쌓아 올리듯 그는 펀드의 모든 유동성을 쥐어짜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현금 한 방울까지 모조리 긁어모아 이 거대한 베팅 위에 온전히 올려놓았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셈이었습니다. 거대한 금융 시스템과 홀로 맞선 그 앞에는 지독하고 외로운 인내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당시 주택 가격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은행가들에게 그의 베팅은 우스꽝스러운 총극에 불과했죠. 매달 들어오는 막대한 보험료는 그저 달콤한 공짜 돈이었습니다. 고급바에 모인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매일 밤 축배를 들었습니다. 벌이가 꼬박꼬박 바치는 막대한 보험료가 그들의 파티 자금이 되었죠. 끝없이 오르는 집값을 안주 삼아 그들은 이 어리석은 투자자를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부동산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을 때마다 벌이의 펀드에선 막대한 현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월가의 눈에 그는 물 위에서 화재 보험을 드는 완벽한 호구였습니다. 그들은 이 괴짜 투자자를 향해 월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끝없이 부딪히는 샴페인 잔 속에서 자신들의 발밑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거센 조롱이 쏟아져도 벌이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가 직접 파헤친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월가의 소음과 단절된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그는 오직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수천 개의 대출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았죠. 아무리 계산을 반복해도 숫자가 가리키는 파국의 결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벌이의 시선은 채권의 가장 밑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제 대출 연체율은 이미 조용히 치솟고 있었죠. 모두가 틀렸고 자신만이 옳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도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마침내 수학적 진리 앞에 무너져 내릴 그 순간을 차분히 기다릴 뿐이었죠. 확신을 굳힌 후에도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책상 위로 쏟아지는 모기지 채권들을 파헤치며 가장 부실한 자산들만 골라 공매도 목록에 추가했죠. 그의 책상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 설명서로 산처럼 뒤덮였습니다. 그는 특히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곧 이자 폭탄이 터질 대출들만 집요하게 추적했죠. 겉보기엔 똑같은 서류 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겉표지의 화려한 신용 등급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백 장을 넘긴 뒤에야 나타나는 작은 글씨들 속에 진짜 위험이 숨어 있었죠. 그는 그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지독한 검증 작업 끝에 마침내 그만의 특별한 타겟 목록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썩어빠진 대출들만 모아놓은 이른바 시한폭탄 명단이었죠. 그는 이 불량 채권들을 빠짐없이 공매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선 너무 일찍 오른 것은 틀린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거짓된 호황이 끝날 때까지 그는 피 말리는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주택시장은 그의 경고를 비웃듯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았습니다. 시장의 거품이 부풀어 오를수록 펀드를 짓누르는 막대한 유지 비용은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죠. 펀드의 잔고는 무서운 속도로 말라붙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예측이라도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자금이 바닥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죠. 그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호황 속에서 그는 다가오는 폭풍을 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낼 그날까지 파산을 피하며 끝까지 버텨내는 것만이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극도의 고립감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파티를 즐길 때 홀로 그 반대편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죠. 벼랑 끝에 선 듯한 지독한 외로움이 매일 그를 짓눌렀습니다. 발 아래 도시는 끝없는 호황의 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은 거대한 균열이 선명하게 보였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끔찍한 고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베팅. 그 억눌린 무게를 온전히 혼자 짊어진 채 그는 까마득한 옥상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예정된 파국이 덮쳐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두가 취해 비틀거리는 이 거대한 파티장에서 오직 그만이 다가오는 폭풍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무거운 진실을 끌어안은 채 첫 번째 붕괴음이 울릴 때까지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는 일뿐이었습니다.
고독한 싸움의 대가는 현실적인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신용파산 스왑 보험료가 매달 펀드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죠. 사이언 캐피탈의 수익률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며 그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매달 막대한 프리미엄이 빠져나갈 때마다 펀드의 생명줄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달력이 넘어갈수록 그가 감당해야 할 출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시간은 결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펀드의 현금이 먼저 바닥난다면 이 모든 완벽한 분석은 그저 비싼 실패로 끝날 테니까요. 모니터 위로 붉게 물든 마이너스 지표가 선명하게 깜빡였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는 이 끝없는 출혈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죠. 매달 발송되는 투자 보고서에는 참혹한 마이너스 수익률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펀드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자 그를 천재라 믿었던 투자자들의 신뢰도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죠.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색 그래프는 끝모를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그를 칭송하던 투자자들의 전화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섞여 있었죠. 막대한 손실 앞에 그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붉은색 화살표가 곤두박질 칠 때마다 굳건했던 투자자들의 믿음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거친 항의는 어느새 펀드 자금을 당장 돌려달라는 서늘한 환매 요구로 바뀌어 있었죠.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붉은 폭포는 펀드의 가치와 함께 그를 향한 마지막 기대마저 부숴버렸습니다. 천재라는 찬사는 어느새 가장 뼈아픈 조롱으로 바뀌고 말았죠. 참다 못한 투자자들은 결국 거친 항의 서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는 우량주를 내다 팔고 대체 왜 휴지 조각 같은 보험에 수백억을 낭비하냐는 분노 섞인 질책이었죠.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두꺼운 봉투들이 쌓여갔습니다. 당장 자금을 돌려달라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서늘한 경고장까지 이어졌죠. 거칠게 뜯겨진 봉투 속에는 모욕적인 단어로 가득 찬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굳건한 신뢰가 얄팍한 종이 한 장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어두운 조명 아래 거친 필체로 적힌 편지를 쥔 그의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미쳤다는 원색적인 비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홀로 활자를 삼켜야만 했죠. 편지로 시작된 항의는 곧 빗발치는 전화로 이어졌습니다. 사무실 전화기는 온종일 날카로운 벨소리를 토해냈죠. 참다 못한 투자자들이 당장 원금을 돌려달라며 거세게 압박해온 것입니다. 끝없이 깜빡이는 내선 전화기의 붉은 불빛은 마치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당장 펀드를 해지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격렬한 협박이 쏟아졌죠. 밤낮 없이 쏟아지는 전화에 사무실의 음성 사서함은 매일같이 마비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거친 목소리들은 오직 하나만을 요구했죠. 지금 당장 내 돈을 빼달라는 서늘한 통보였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도 전화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울려대는 서늘한 기계음은 산산조각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잔인하게 확인시켜줄 뿐이었죠. 빗발치는 환매 요구가 펀드를 위협하자 버리는 결국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 조항을 발동해 모든 투자자의 자금 인출을 완전히 동결해버렸죠. 마치 거대한 금고에 자물쇠를 채우듯 그는 펀드의 모든 출구를 단단히 봉쇄했습니다. 거센 반발이 쏟아졌지만 완벽한 폭락이 올 때까지 결코 문을 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였죠.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규정 뒤에 숨어 투자금 전체를 굳게 잠긴 철창 안에 가둬버린 셈이었죠. 이제 투자자들은 꼼짝없이 그와 운명을 함께해야만 했습니다. 빗발치는 원망 속에서도 굳게 채워진 자물쇠는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이었죠. 모두가 틀렸음을 증명할 거대한 파국을 홀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환매를 막아버린 그의 결정은 즉각 거대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분노한 투자자들은 이제 법적 대응까지 들먹이며 그를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죠. 쏟아지는 내용 증명과 날선 경고장들은 그의 숨통을 쉴 새 없이 조여왔습니다. 굳게 닫힌 사무실 안에서 홀로 책상에 머리를 파묻은 채 그는 뼈를 깎는 듯한 극도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죠. 수면 부족과 극도의 긴장감이 서서히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린 현실은 단순한 고립감을 넘어선 숨막히는 압박으로 다가왔죠. 이제 그의 사무실은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수북이 쌓인 소송 경고장들 앞에서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죠. 만약 이 예측이 틀린다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압박감은 결국 그의 육체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지독한 위장병으로 밤낮 없이 고통받았고 잠조차 이룰 수 없었죠. 어두운 방 안에서 식은땀을 닦아내며 그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모두가 거짓에 속고 있을 때 오직 자신만이 진실을 안다는 사실은 맹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지독한 고립감은 매일 밤 그의 위장을 잔인하게 쥐어짜냈죠. 진통제조차 듣지 않는 극심한 복통이 밤마다 그를 어둠 속에서 깨웠습니다. 세상 전체를 상대로 홀로 벌이는 이 지독한 전쟁은 결국 그의 몸과 신경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었죠. 어두운 방 안에서 식은땀을 닦아내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진실을 홀로 짊어진 대가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죠.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을 새워가며 시장의 붕괴를 경고하는 장문의 서한을 써 내려갔죠.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매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 그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시장의 지독한 왜곡을 낱낱이 기록해 나갔죠. 그는 장문의 서한을 통해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쓰레기 대출을 최고 등급으로 포장했는지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투자자들이 제발 눈을 뜨고 이 거대한 사기극의 본질을 직시하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는 단호한 문장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장 시장이 미쳐 돌아가더라도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죠. 자신의 분석을 끝까지 믿어달라는 그 호소는 타협을 모르는 투지 그 자체였습니다. 2007년 초 마침내 그의 예측대로 모기지 연체율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은행들은 그의 스왑 가치를 단 1센트도 올려주지 않았죠. 명백한 붕괴 신호 앞에서도 멀가의 거대 은행들은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실을 덮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물 경제의 지표들은 이미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 파생 상품 가격은 누군가 강제로 묶어둔 것처럼 멈춰 있었죠. 월스트리트라는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속임수였던 겁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은행들은 자신들의 탈출구를 마련할 때까지 끝끝내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진실은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었죠. 버리는 월스트리트가 자신들의 손실을 덮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댐에 한번 생겨난 균열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법이죠. 작은 모기지 업체들이 하나둘 파산하기 시작했죠. 단단한 유리창에 미세한 금이 번져가듯 치명적인 붕괴의 신호였습니다. 거짓으로 버텨온 시장이 마침내 한계를 드러내며 쪼개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 아래에서 시작된 연쇄 붕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월스트리트의 거짓 장부에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죠. 아무리 거대한 자본으로 진실을 짓눌러도 결국 숫자의 무게를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시장의 거짓말이 임계점을 넘어섰고 시스템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2007년 하반기, 마침내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간신문 일면마다 대형 모기지 업체들의 파산 소식이 도배되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를 덮친 거대한 패닉의 서막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건재하던 거대 대출 기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투자자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겹겹이 포장된 안전자산이 사실은 시한폭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월스트리트의 객장마다 패닉에 빠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 먼저 이 독성 자산을 팔아치우려 했지만 시장에 이를 사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책상 위에 쌓인 신문 헤드라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금융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쓸려 내려가는 생생한 파멸의 기록이었죠. 2008년 초 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월스트리트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베어스턴스가 마침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대한 금융제국은 단돈 몇 달러라는 처참한 헐값에
경쟁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월스트리트의 심장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굳건했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듯 그 충격파는 순식간에 금융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월스트리트의 숨통을 조여왔죠. 베어스턴스의 붕괴는 단순한 기업의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탐욕의 성벽이 마침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결정적 순간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2008년 9월 158년 역사의 거함 리먼 브라더스가 마침내 침몰했습니다. 종이 상자를 들고 쫓겨나는 직원들의 모습은 끝없는 혼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굳게 닫힌 회전문 너머로 남겨진 텅 빈 사무실은 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은 금융사들마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죠. 어둠이 내린 월스트리트 위로 짐을 챙긴 직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한 바로 이 순간 전 세계의 자금줄도 핏기가 가시듯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죠. 그날 밤 사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환상도 함께 소멸했습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침내 그 잔혹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리먼 사태의 충격파는 단숨에 바다를 건너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런던부터 도쿄까지 각국 주식시장의 전광판들은 일제히 핏빛으로 물들며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끝없이 추락하며 반토막이 났고 대공황 이후 가장 잔혹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거래소는 쏟아지는 매도 주문으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들조차 머리를 감싸준 채 공포에 질려 있었죠. 통제력을 상실한 금융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과 초조하게 흔들리는 군중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제력을 잃은 시장은 그저 끝없이 추락할 뿐이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모래성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때 정작 이 끔찍한 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정부 청사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구제금융이 결정된 것이죠. 수백조 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혈세가 부실의 진원지였던 대형 은행들의 금고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일군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지만 정작 위기를 만든 이들은 무사히 살아남았죠. 거대한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너무 커서 무너질 수 없다는 논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견고한 보호막 속에서 금융기관의 수장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죠.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빌딩들은 거대한 세금의 방패 뒤에서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거리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깊은 한숨만이 남겨져 있었죠. 깊은 한숨은 이내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의 혈세로 구제받은 자들이 다시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모든 것을 잃은 시민들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죠. 거리로 모여든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금융가 빌딩들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도 뻔뻔하게 살아남은 그 불공정한 시스템에 마침내 거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어둠이 내린 월스트리트의 거리는 수많은 팻말과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와 노동자들은 단 한 명의 책임자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 끔찍한 불공정에 맞서 밤이 새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평범한 삶이 탐욕스러운 시스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절규였습니다.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시대의 깊은 흉터로 남게 됩니다. 거리가 거대한 분노로 뒤덮인 그 시각, 마이클 버리의 사무실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의 모니터는 이 모든 파국을 예견한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가리키고 있었죠. 끝없이 추락하는 세상 밖과 달리 그의 모니터 속 숫자들은 쉴 새 없이 치솟았습니다. 수년간 그를 맹비난했던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이 찍히는 순간이었죠. 거대한 파국이 역설적으로 그의 완벽한 승리를 증명한 것입니다. 수년간 쏟아지던 조롱과 협박의 메일들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침묵 속에서 번쩍이는 막대한 수익금이었죠.
하지만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엔 그 어떤 환희의 미소도 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야만 증명될 수 있었던 외로운 배팅. 경이로운 수익률 앞에서도 그는 그저 화면의 전원을 조용히 껐습니다. 결코 축배를 들 수 없는 너무나도 뼈아픈 승리였으니까요. 그 씁쓸한 감정과는 별개로 사이언 캐피탈이 거둔 성과는 금융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최종 수익률은 무려 489%에 달했죠. 이 경이로운 수익률은 곧장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맹비난했던 투자자들의 계좌에 무려 26억 달러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전광판이 붉은색으로 물들며 무너져 내리던 그 시기, 오직 사이언 캐피탈의 계좌만이 선명한 초록빛을 띠며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숫자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26억 달러의 막대한 수익은 금융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예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헐뜯던 사람들에게조차 평생 상상도 못할 뿔을 쥐어준 셈이죠. 그토록 그를 비난하며 고소하려 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수익금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텅 빈 사무실에 불을 끄는 버리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의 완벽한 예측이 증명된 순간은 역설적으로 수많은 평범한 가정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이 담긴 집과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야만 완성되는 비극적인 승리였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스위치를 내려 사무실을 짙은 어둠에 맡겼습니다. 환호하는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신이 옳았다는 잔인한 사실을 홀로 삼켜내야만 했죠. 결국 그의 생애 가장 경이로운 업적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 문을 닫으며 그는 그 어떤 기쁨도 없이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겪으며 그는 금융 시스템과 인간의 탐욕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2008년 말 마이클 버리는 굳은 결심을 내립니다. 투자자들에게 보낼 마지막 서한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마지막 서한에는 더 이상 타인의 자본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펀드를 유지해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죠. 막대한 수익금이 모두 정산되어 반환되자 빗발치던 항의 전화도 마침내 멈췄습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둔 사이언 캐피탈의 사무실에는 이제 차가운 침묵만이 내려앉고 있었죠.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둔 그곳. 하지만 버리는 미련 없이 문을 잠갔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사이언 캐피탈은 그렇게 가장 찬란한 순간에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펀드 매니저라는 화려한 직함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미련도 없이 월스트리트의 무대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타인의 자본을 짊어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고독한 야인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어두운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며 뿜어내던 소음과 압박감이 등 뒤로 아득하게 멀어졌죠. 이제 그는 세상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분노한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변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책임지면 되는 순수한 개인 투자자의 삶. 그것은 그가 처음 시장에 발을 들였던 바로 그 고독하고 자유로운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무대를 뒤로 한 채 그는 오직 모니터 빛만이 감도는 자신만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투자자의 압박 없이 오로지 숫자와 마주하는 순수한 일상, 누구의 간섭도 없는 가장 그다운 삶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조용히 잊힐 뻔했던 그의 이름은 논픽션 작가 마이클 루이스의 손을 거치며 다시 세상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 속에서 홀로 진실을 꿰뚫어본 외로운 천재의 이야기였죠. 이 놀라운 논픽션은 이내 할리우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홀로 견뎌낸 그의 치열한 싸움이 마침내 거대한 스크린 위로 펼쳐진 것입니다. 스크린에 그려진 그의 고독한 싸움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던 아웃사이더가 하루아침에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순간이었죠.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이름은 월스트리트를 이긴 한 남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스크린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의 고독한 승리는 가장 짜릿하고 극적인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의 성공에 열광할 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미 복잡한 금융상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주목한 것은 인류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자산, 바로 농경지였죠. 그가 농지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물이었습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깨끗한 수자원을 품은 땅의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 분석한 것이죠. 가장 확실하고 실체가 있는 자산에 눈을 돌린 겁니다. 물 자체를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량의 형태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수출할 수 있죠. 풍부한 수자원을 머금은 비옥한 땅. 그는 복잡한 파생상품 대신 대자연의 원초적인 흐름에 베팅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가상의 부보다 인류 생존에 직결된 가장 실체적인 자원을 선점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시 주식창만 바라볼 때 그는 또다시 세상의 근원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앞서 나갔습니다. 그가 내다본 미래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핍을 겪을 자원은 다름 아닌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인류가 머지않아 거대한 수자원 고갈에 직면할 것이라 확신한 것이죠. 단순한 식수 부족을 넘어선 거대한 식량 위기의 징조였습니다. 그는 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깨끗한 수원을 독점한 농경지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될 것임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결국 평범한 물 한 잔조차 철저히 계산되고 거래되는 냉혹한 시대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때 누구나 당연하게 누리던 이 투명한 액체는 머지않아 가장 값비싼 사치품으로 변모할 운명이었죠. 금융시장의 화려한 환상을 꿰뚫어본 그는 결국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투명하고 차가운 현실에 베팅했습니다. 세상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거대한 흐름을 또 한 번 가장 먼저 읽어낸 것입니다. 대자연에 베팅하며 조용히 지내던 그는 거품이 끼어가는 금융시장을 향해 최근 다시 날선 경고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의 예언자 카산드라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가 가장 경계한 것은 끝없이 쏟아지는 막대한 유동성이었습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가 빚어낸 이 기형적인 거품이 결국 과거보다 훨씬 더 끔찍한 붕괴를 부를 것이라고 단언했죠. 그는 특히 밈 주식과 가상화폐에 쏠린 맹목적인 투기 열풍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펀더멘털을 무시한 채 오직 탐욕으로만 굴러가는 이 시장이 가장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 경고한 것이죠. 흥분한 대중은 그의 불길한 예언을 또다시 조롱하거나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죠. 과거가 그랬듯 진실은 언제나 가장 늦게 환영받는 법이니까요. 이번에도 그의 서늘한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1년 세상을 뒤흔든 게임스탑 사태. 사실 그는 대중이 열광하기 훨씬 전부터 그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했죠. 하지만 시장이 이성을 잃고 폭등하자 그는 단호히 공매도로 맞섰습니다. 비이성적인 매수세가 빚어낸 기형적인 차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군중의 탐욕이 밀어올린 가격은 결국 중력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끝없이 치솟던 그래프는 이내 무섭게 요동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기라도 실체 없는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대중의 맹목적인 열광이 휩쓸고 간 텅 빈 자리에는 결국 차가운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과 소음을 뒤로한 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대중이 맹목적으로 열광할 때 먼저 두려움을 느끼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데이터를 믿는 것. 세상과 반대로 걷는 이 고독한 원칙은 20년 전 산호세의 작은 사무실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시장의 전망이나 떠들썩한 분석은 처음부터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뜨거운 환호를 뒤로한 채 그는 오직 차갑고 건조한 숫자들 속에서 변함없는 진실을 찾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섞인 소음조차 그의 단단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무대를 바라볼 때 그는 홀로 다가올 그림자를 응시할 뿐입니다. 세상의 풍경은 수없이 변해왔지만 그의 고독한 걸음은 언제나 같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20년 전 산호세의 사무실에서 그랬듯 그는 앞으로도 묵묵히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독한 외로움을 감내하는 과정입니다. 모두가 축배를 드는 그 순간 홀로 굳게 문을 닫고 다가올 폭풍을 대비해야 하니까요. 세상의 비웃음이 커질수록 그는 외부와 연결된 무거운 문을 단호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어두운 복도를 묵묵히 걸어갔죠.
그 혹독한 고립을 기꺼이 견뎌내는 것. 그것이 그가 진실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무거운 문이 닫히고 찾아온 정막 속에서 그는 오직 차가운 숫자들과 마주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길고 지독한 기다림. 남보다 먼저 미래를 엿본 대가는 그토록 무겁고 뼈아픈 고립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굳게 닫힌 문 너머에는 오직 그만의 고요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이 차가운 단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먼저 본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거운 숙명일 테니까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잔해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탐욕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죠. 끔찍했던 위기의 기억은 생각보다 빠르게 잊혀집니다. 새로운 거품이 달콤하게 부풀어 오르면 사람들은 또다시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에 눈을 감아버리죠. 모두가 다시 축배를 드는 동안 경고의 목소리는 텅 빈 방의 먼지처럼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다가올 위기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또다시 숫자의 경고를 외면할 테고 파국을 홀로 마주할 그 빈자리는 조용히 다음 주인을 기다릴 것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외면하는 차갑고 건조한 데이터들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또다시 맹목적인 광기에 휩싸일 때 그는 홀로 다음 폭풍을 대비할 것입니다. 화려한 축제가 끝난 뒤 찾아온 깊은 밤, 텅 빈 도시를 비추는 외로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또다시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는 숫자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든 순간에도 그의 사무실 불빛은 외롭게 켜져 있습니다. 다가올 거품의 붕괴를 묵묵히 대비하며 누구도 보지 못하는 다음 시나리오를 조용히 완성하고 있죠. 영원한 아웃사이더. 세상의 환호와 비웃음 뒤편에서 그는 다시 자신만의 고요한 자리를 지킵니다. 오직 차가운 진실만을 좇는 그의 외로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